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충격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테러. 지구상에 테러 안전지대란 없을 정도로 테러의 위협은 더 과감하고 빈번하게 21세기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적과 통일을 포기하지 못한 북한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위해 끊임없이 테러를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남북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 1971년 남북한의 첫 공식 회담인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남북 대표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안했으며 이듬해인 1972년 분단 후 첫 남북 대화의 결실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그야말로 남북한의 대화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로 한반도는 통일의 열기가 가득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남북한에 이제 화해 협력을 하고 긴장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974년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8.15 광복절 행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적인 대화가 무르익던 시기에 발생한 저격 사건.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오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도 무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범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제1교포 문쇄광. 평화협정이 오가던 시기였지만 북한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한 것이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실시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고속성장을 목표로 수출에 주력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그에 반해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 지속적으로 전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는 물론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를 언급하며 경제력에서 한국에게 역전을 당한 상태였다. (1974년 9월) 남한을 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하에다가 은밀한 침투로를 저속히 구축하라는 교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귀순자 김부성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이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안에 침략용 땅굴을 굴착 중이라는 것. 김부성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함흥에 있는 화학기계공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난파하는 간첩들 안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한의 그 도로는 비무장지대에 뭐 지뢰가 있고 뭐가 있는 걸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고. 1972년부터 귀순 직전까지 김부성 그 자신이 땅굴 작업의 측량 기사로 일했었기에 더욱 신빙성 있게 다가온 정보였다. 그의 제보는 땅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고 우리 군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땅굴 탐색에 들어간다. 그리고 2달 후 북한 괴뢰는 최근 휴전선의 땅굴을 파고 무력 남침을 기도했습니다. 진짜 땅굴이 있었다. 지표로부터 불과 50cm 아래에서 폭 1m, 높이 1.2m의 제1땅굴이 발견된 것이다.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불과 5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입니다. 북한 괴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의 비무장지대로 1200m의 땅굴을 뚫어놓았는데 북쪽 비무장지대에도 땅굴이 있다고 보면은 그 길이는 적어도
3 내지 4km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방 한계선에서 불과 800m 전방까지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4대 군사노선에 의해서 이 북한 내부의 모든 것을 다 지하화, 특히 대남, 다시 말하면 제2의 6.25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착착 한 것이고, 특히 땅굴 같은 경우 은밀하게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땅굴을 팠단 말이죠. 제1땅굴이 침략용으로 구착됐다는 증거는 그 시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콘크리트 벽과 슬래브 천장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구조물인 제1땅굴은 220V의 전기와 60W의 조명 시설을 갖추고 바닥엔 레일까지 깔아 이동이 쉽도록 돕고 있다. 땅굴을 정규군의 침략로뿐 아니라 남파 간첩의 비밀 통로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사실 땅굴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전술이다. 1900년대 초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은 50여일 만에 갱도 8개를 굴착해 만주 침공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의 그 유명한 구찌 땅굴은 베트콩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무려 250km에 달하는 땅굴을 이용해 적극적인 게릴라전을 펼친 결과 베트콩은 미군을 교란시키며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땅굴 전술의 승리였다. 구찌 땅굴은 지휘본부의 안전을 위해서 받거나 또는 병력이 부분적으로 숨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땅굴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만들어낸 1, 2, 3 모든 땅굴들은 남침을 위해서 만들어진 땅굴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전시간인 평화 시에 침략용으로 구축된 땅굴은 세계적으로도 그 이해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땅굴로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김일성은 땅굴 전술의 유효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다. 거기에 베트남전에서의 구찌 땅굴을 목격하며 땅굴 전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김일성은 전시간인 평화로운 시기를 적극 활용해 남침용 땅굴을 파기로 결심한 것이다. 분단의 아픔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곳. 세계 유일의 안보 관광 도시 파주를 찾아가 봤다. 파주엔 판문점을 비롯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관광지가 많다. 그래서 주말이면 평균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각지의 군인들도 많이 찾는다. 북한의 끔찍한 도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땅굴이 발견됐을 당시 대한민국은 충격의 도가니였다. 북한 괴뢰가 휴전선 밑으로 파내려온 또 하나의 대형 남침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세 번째 땅굴은 폭 2m, 높이 2m, 총 길이 1635m로 대규모 땅굴이다. 제3땅굴을 관리 감독했던 박명철 장군도 그 자리에 있었다. 6월 10일 날짜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우리 GOP에서 사단의 상황실로 보고가 왔어요. 보고 내용인즉 DMZ 안에 펑 하고 폭음이 들리더만은 물기둥이 한 10몇 미터 이렇게 확 우러 솟아 올랐습니다. 이게 보고 내용이에요. 제3땅굴은 북한에서 우리나라까지 약 3만 명의 병력이 1시간여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땅굴이었다. 이 땅굴은 판문점 남방 4km 지점인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435m까지 침범했는데, 이 지점은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제3땅굴은 서울과 5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리로 차로 이동하면 서울까지 4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굴이었다. 때문에
제3땅굴 발견 후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이 땅굴의 실체를 밝히고 빠른 시간 안에 저지하는 일이었다. 3인치 파이프로 쭉 석유 시추하듯이 파내려갑니다. 김부성이가 이야기한 대로 하게 되면 한 70에서 80 요 사이가 대개 그 깊이가 될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진술에 따라서 우리 시추고를 그 깊이까지 이제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서 흙을 계속 뽑아 올리거든. 쭉 끝까지 파가 올라오면 구멍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흙이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구멍을 많이 팠어요. 그 중에 한 군데에서 펑 하고 터진 거야. 땅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도 힘들지만 발견 후에 이곳을 막는 일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우리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겠단 말이야. 인민군은 거기 뒤에 무지 아니니까 언제 우리한테 쳐들어올란지 모르지. 밤에 살살 한 대놈 들어가지 슈루탄 몇 발만 던지면 우리가 엉망이 되는 판이요 거기서는. 땅굴 수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유엔군과 국군은 수차례의 확인 작업을 거쳐 땅굴을 수색했고 85일간의 작업을 거쳐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 야욕에 맞서 남침 땅굴을 저지해야 했다.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적경도에 들어가서 적경도 안에까지 쭉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 선에 가가지고 두께 2m짜리 벽을 팍 쳤어요. 벽을 쳐고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땅굴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후계 구도 재편에 나섰다.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했고 그 이후 김정일의 끔찍한 도발들이 시작됐다. 김정일이 지시한 테러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됐다. 특히 납치 사건은 1970년대 후반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1971년 유성근 가족을 시작으로 79년 해외 연수 중이던 고상문 교사와 서독에서 실종된 정요섭 씨가 강제 납북됐으며 미수 사건까지 합치면 75년부터 5년 동안 20여 건에 이르는 납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열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8년 1월 영화배우 최은희와 같은 해 7월 신상옥 감독을 납치한 사실은 6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그즘 북한의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70년대 들어서며 역전된 남과 북의 경제 상황은 김정일의 세습 정권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80년대 중반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량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보다 못하다거나 아니면 대등한 수준에서는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80년대 가면 벌써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제 테러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테러는 누군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혹한 테러. 이로부터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이게 나요. 부축 때 나오는 최재욱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의 생존자 최재욱 전 장관은 당시 공보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로 향해 대통령 일행이 출발한 건 1983년 10월 8일. 전두환 대통령과 22명의 공식 수행원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보름여의 기간 동안 버마를 시작으로 인도, 스리랑카, 호주 등 6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버마, 인도, 중립지대에 있는 이걸 제3지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더급이 없어. 미얀마, 버마 그 당시 이 남북한 간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잡자는 것도 있지만은 올림픽이 열리니까 올림픽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달라. 당시의 버마는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더 친밀했던 제3세계 국가였다.
그런 국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 그쪽 나라 영민관에서 1박하고 10시 20분쯤 출발을 해서 이제 10시 30분에 아웅산 묘지에 도착해서 참배를 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도착 이튿날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이 묻혀있는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 일행의 첫 번째 일정이었다. 이제 보통 해외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국부 또는 중요한 국가 그 묘지 기념 그 하는 기념물에 가서 이제 이 헌화를 하고 의식을 하는데 수행원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지만 대통령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었다. 수행원 여러분, 전단 대통령께서 곧 출발하실 테니까 우리 정렬합시다. 넥타이를 딱 발라고 딱 이렇게 딱 하고 딱 단추를 딱 이렇게 끼우는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서석준 경제부총리와 이범석 외무장관 등 정부 강요와 언론인, 경호원 등 17명이 사망했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원격 조종에 의한 폭발 사고. 기적적으로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우리 정부의 주요 강요들이 희생됐다. 충격적인 테러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벌여온 버마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이 사건이 북한 괴뢰군 특공대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1980년에 북한에서는 6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이가 이제 명실공히 후계자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김정일의 마음속에는 자, 전두환을 제거함으로써 무언가 아주 확고한 대남 혁명의 어떤 이 여건을 만들고 또 본인의 그 입지를 좀 굳히자라고 하는 그런 아마 욕망이 생겼을 거예요. 생포된 범인 강민철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버마에 잠입한 후 우리 대통령 살해를 목표로 테러를 저질렀음을 자백했다. 이런 사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지. 남은 나라 손님으로 간 인사를 받다 그 가서 말이야. 완전히 버마 당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거거든. 버마는 즉각 북한과 단교하고 국가 승인마저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 국가의 요인을 노린 최악의 테러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졌다. 미국, 일본, 독일 등 70여 개 국가의 규탄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테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북한이 그때부터 로그 네이션이 되는 거죠. 불량 국가. 한마디로 깡패 국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살인도, 요인에 대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법이 필요 없는 불량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아시안 게임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경제력뿐 아니라 국제적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세울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잔치인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 당시 서도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일본 나고야를 52대 27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제24회 하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다.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모스크바 올림픽엔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고 LA 올림픽엔 소련이 불참했다. 그런데 서울 올림픽에서는 공산 진영의 나라들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12년 만에 전 세계가 화합하는 완전한 올림픽이 열리게 됐다.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열린다. 이건 뭐 도대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따라서 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반쪽 대회가 될 것이고, 반쪽 대회가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고,
그렇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림수와 일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안 게임 때보다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공항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항이 뚫리면 더 큰 테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해외에서의 테러를 계획했다. 바로 칼기 폭파 사건.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858기가 공중 폭파됐다. 이 사건으로 아부다비에서 방콕으로 가던 대한항공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은 신이치란 일본 이름의 김승일과 마유미라 불렸던 김현희였다. 하지만 체포 직전 북한 공작원 김승일은 자살했고 자살에 실패한 김현희만 생포됐다. 폭발하고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액체형 폭발용인 약초병을 함께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그 비닐 주머니를 짐 넣는 손반에 올려놓고 아부다비에 와서 내릴 때는 그 비닐 주머니를 가지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의 증언으로 칼기 폭파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목적은 서울올림픽 방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 조장. 북한은 무자비한 테러로 88 올림픽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남한이 결코 안정돼 있지 않다. 남한에서 올림픽 같은 거대 규모의 행사도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니까.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난 테러의 전 세계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됐다. 특히 미국은 칼기 폭파 사건의 배후인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강력한 무역 제재가 가해졌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테러 지원국으로 한 명 지정이 되면 정상적인 무역을 못해요. 북한에서 나오는 배는 전부 다 검색 대상이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인내를 강요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지만 연이은 흉년으로 시작된 식량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거기다 테러 지원국이란 낙인은 북한 경제 상황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1998년 공개된 북한 전문가 레리 로빈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고 식량난을 버티지 못해 사망한 주민이 무려 200~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1999년 2월 15일) 북측 경비정과 어뢰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남쪽 2km 해역까지 내려온 것이 포착됐다. 북한이 먼저 충도 작전을 시작을 했고 우리는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을 하려는 순간 북한 경비정에서 선제 사격을 함으로써 교전이 발생했고 교전은 약 14분 동안 계속됐다. 북한은 선제 사격에 이어 주변에 있던 어뢰정 3척도 공격에 가담했다. 우리는 즉각 주변에 대기 중이던 초기함의 함포와 고속정에 장착된 기관포로 응사했다. 그 결과 우리 해군 장병 7명이 부상당했으며 북한은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4척이 대파돼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 한일 월드컵 4강전이 펼쳐진 그날, 온 국민의 이목이 한국과 터키에 집중됐던 바로 그 시각, 북한은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패배를 하고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 기습 공격으로 북한이 보복을 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북한은 제1연평해전에서 패한 것에 마치 복수라도 하듯 연평도군의 NLL 부근 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한다. 해군의 경고방송에도 불응한 채 계속해서 남아하던 북한 경비정은 참수리 358호를 지나 돌연 속도를 줄였다. 결국 뒤따르던 참수리 357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고
고속정이 우연히 북한 경비정에 노출된 그 순간 북한 경비정 장산곶 6845는 아무런 경고 사격도 없이 전차포를 발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북한 경비정이 발사한 85mm 주포는 참수리 3575의 함교에 명중했다. 북한은 작정이라도 한 듯 공격을 퍼부었다. 10시 35분 우리의 군은 고속정 4척을 차례로 증강 배치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다. 교전은 10시 50분까지 계속됐고 북측 경비정 한 척은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하다 침몰했다. 2인 중 침몰한 3575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이 교전으로 인해 참수리 3575의 정장 윤영아 소령과 한상국 중사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2년 4월 남측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합의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2009년 11월 10일 서해 백령도 레이더 기지에 NLL에 접근 중인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군은 2번에 걸쳐 즉시 북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통신을 실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한 채 NLL을 넘어 대청도 동쪽 11.3km까지 침입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경비정을 먼저 직접 조준 사격함으로써 빚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오전 11시 36분 우리 함정과의 거리가 3.2km까지 좁혀진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전방에 해상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런데 북한 경비정 역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향해 약 50여 발을 직접 사격하기 시작했다. 우리 해군 역시 즉각 응사하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선 약 3분에 걸쳐 교전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 대청해전 당시에 북한 경비정에 타고 있던 그 병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청해전의 북한 측 패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당시 복잡한 교전 대응 절차로 인해 피해가 컸던 아픔을 겪고 난 후 5단계였던 교전 규칙은 개정을 통해 경고 및 시위와 경고 사격, 격파 사격의 3단계로 간소화됐다. 덕분에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강화되며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비정을 신속하게 퇴각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NLL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백령도 남방 2.5km 지점을 통과하다 폭음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되고 다른 인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 맞다. 신호갑니다. 소리 잡혀. 신호갑니다. 신호 갑니다. 살릴 수 있어. 아직 잠수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위치도 못 찾았다는데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6명의 장병 가족들은 실종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오열했다. 실종된 승조원 46명이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장비를 투입했지만 사고 해역의 유속은 너무 빨랐다. 수중 수색 역시 사고 해역의 파도가 높고 피해 어망과 안반 등 수중 장애물이 많아 쉽지 않았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20일 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며 본격적으로 선체 인양에 나선 결과 실종자 46명 가운데 40명은 천안함 내에서 발견됐지만 6명은 끝내 발견되지 못한 채 산화됐다. 한미가 인양된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 그리고 침몰된 지 55일 만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음이 밝혀졌다. 무기 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북한 글씨로 1번이라고 쓰여진 어뢰 추진체를 결정적으로 발견했어요. 이게 좀 결정적인 북한 도발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이 두동강 나는 어떤 그 모양을 보면은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배가 위로 두동강이 났다는 증거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천안함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의 날조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일까? 2008년도 말에 김정일이 나타났을 때 왼쪽 다리를 절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달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부터 김정은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도발이 필요했던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평온에 있던 어촌마을에 갑작스런 포탄이 쏟아졌다. 포격을 당한 민가와 산에선 화염이 치솟았다. 지금 연평도는 지금 연기로 꽉 둘러싸여져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전쟁터로 변했다. 포탄의 충격으로 전기 공급은 끊겼고 통신마저 두절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늘에서 주인하고 여기 뻥 박히면서 아수라장 됐다니까. 에? 여기 그냥 지금 막 나무 박혔죠. 이렇게 박혀있대. 이만해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측 민간인 주거지역을 공격한 연평도 포격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2시 50분 서해 5도 지역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공군 전투기도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비상 출격했다. 3시 10분 북한은 다시 산발적으로 해안포 수십여 발을 발사했고 대형 사격에 나선 우리 군과의 교전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천안함 때문에 서북도서에 우리 전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연평도에 주둔했던 포병부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포사격 훈련이 북쪽을 향해서 사격하는 게 아니라 서쪽을 향해서 사격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격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자기들 영해에다가 포를 쏘지 마라 이런 식의 멘트를 그러니까 방송을 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북한은 NLL을 무시하고 자기들 영해에서 12해리를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포를 쏘면은 북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해 안에 12해리 안에 떨어진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엄연히 경계선은 NLL이죠. 우린 NLL 후방에다가 쐈단 말이죠. 북한이 포격을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 7분 만인 오후 3시 41분 양측의 교전은 멈췄다. 포격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화롭던 어촌마을은 참혹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그동안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평화를 지켜왔던 연평도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처음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군사적 도발을 넘어
민간인의 안전까지 위협한 북한의 도발은 무엇을 위해 자행되는 것일까? 천안함 도발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중심엔 인민군 대장으로 취임한 김정은이 있다. 당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에겐 세습의 당위성이 필요했으며 우상화 작업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NLL을 무력화시키고 도발 후 역사를 왜곡시킴으로써 세습의 당위성을 계획했다. 북한 체제는 수령제입니다.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 1인 독재 체제를 위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 통제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로서 북한에는 이제 독재 정권은 군을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의 군 총지휘자로서 지도력을 과시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평화를 유지해왔던 연평도. 평화롭던 섬마을 연평도에 찾아온 악몽 같은 포탄 세례는 이제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았다. 오직 권력 세습을 위해 무자비한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 오늘도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위협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긴장을 몰고 온 북한의 핵도발. 과연 그 시작은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다.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정찰 위성 스포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우라늄이 핵 비원환을 할 때 만들어지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의혹이 제기됐다.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과 원자로로 의심되는 항공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은 북한에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6.25 이후 한국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할 것 등을 주장하며 핵사찰을 거부했다. 이후 1991년까지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핵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평화로운 이용과 궁극적인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궁극적인 전략 무기가 퍼져서 인류 파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기구가 생긴 거죠. 이후 미국은 6.25 이후 한반도의 함정과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압박을 가했다.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12월 13일에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 차례의 남북 대표 접촉이 이루어졌다. (12월 31일) 가진 마지막 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5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찰 후 IAEA는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이 IAEA에 보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가 사찰을 통해 추정하게 된 추출량이 달랐던 것이다. 북한은 당시에 극소량의 플루토늄만 추출해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IAEA 사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보고했던 그 양도 틀리고 또 재처리를 했던 횟수도 틀리고 다 틀렸죠. 하지만 북한은 IAEA의 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9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시작에 맞추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근데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남북 긴장 상황이었죠.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때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게 된다.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를 풀어냈다. 이후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핵공격 위협 제거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개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고 뒤이어 제네바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등을 담은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며 북한의 1차 핵위기가 막을 내렸다. (1994년) 북미 회담으로 1차 북핵 위기를 넘긴 뒤 2001년 미국에선 부시 정부가 출범했다. 부시 대통령의 첫 대북 조치는 북한 정권과의 협상을 중단하는 것. 2001년 5월 1일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선언했다. 압박을 받던 북한의 상황은 그해 9월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더 심각해졌다. 테러가 일어나자 북한 정권은 신속하게 반테러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세력과 연계돼서 테러 세력 손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북한이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시 정부는 단호했다. 2002년 1월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또다시 공개적으로 핵 문제를 야기시켰다. 중단했던 핵시설 건설 재개를 선언하며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시켰다. 이후 영변에 상주하던 IAEA 사찰단을 추방하며 핵사찰을 거부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10여 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이 바로 제2차 북핵 위기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안 하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무혈 통일 전략하고 북한의 핵 전략하고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은 기술적 문턱이고 두 번째 문턱은 정치적 문턱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핵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실험입니다.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은 기술적 문턱을 넘은 겁니다. 물리적으로 핵을 가졌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이 연기되자 북한은 2009년 영변의 핵시설을 복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곧바로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며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엔 일명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그리고 올해 1월 북한 정권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의 수위를 더 높였다.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제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북한 정권은 제7차 당대회를 열었다. 지도자의 업적을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중요한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고 핵 보유 강성대국 모습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려했던 핵실험은 없었지만 이 기간 내내 김정은의 화두는 핵이었다. 첫날 개회사를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것이다.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었습니다.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한 북한 정권은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일으켜온 북한의 도발들. 북한은 또 무엇을 노리며 앞으로 어떤 도발들을 일으켜 나갈 것인가.